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모으는 게 좋다고 하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언제까지 모아가야 되는 질문이 마치 강남 부동산이 있는데 언제까지 내가 보유를 하고 계속 모아가야 되냐. 근데 강남 부동산의 가치를 진짜 아는 사람은 이걸 왜 팔아? 그쵸. 계속 모아서 금융기법도 자금 확보하면 되지. 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요즘 비트코인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 DCA 투자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DCA 투자에 대해서는 최고 전문가이자 권위자라고 하실 수 있는 이장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 감사합니다. 네. 저희 채널 첫 방문이시니까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셀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블록체인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과정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고요. 겸임 교수 같이 있으면서 이제 업루트 컴퍼니라는 회사를 또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루트 컴퍼니라는 회사는 아까 우리 작가님께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을 적립식 투자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비트세이빙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두 번째로 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 업루트 컴퍼니에서 이제 비트쉐이빙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시고, 또 이 교수님께서는 이제 가지고 계신 관점 자체가 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야 되는 어떤 세이빙 자산으로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 이 비트쉐이빙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조금 이 서비스도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세이빙 이름에서 되게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네네, 딱 비트와 드러납니다. 이제 세이빙. 이게 세이빙은 이제 저축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세이빙한다라는 개념이고요. 네. 비트코인을 보는 렌즈들이 비트코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뭐 여러분들이 알려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다 렌즈들이 있는데 저는 비트코인은 정말 장기적으로 모아가야 되는 자산이다. 네. 그러니까 세이빙 테크놀로지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장 잘 모아줄 수 있는 서비스, 그 방법이 적립식 구매라는 방법으로. 네. 그래서 적립식 구매를 자동으로 이제 해주는 서비스고요. 근데 이제 적립식 구매를 자동으로 해준다.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 네. 근데 생각보다 규칙적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대부분은 실패를 해요. 우리가 영어 공부 실패하는 것처럼, 뭐 헬스장에서 운동 6개월 실패하는 것처럼 다 실패를 하는데, 그래도 혼자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마음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비트 세이빙 서비스는 그 적립 투자 자체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제공해주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또 이따가 또 이따가 질문이 있으면 이따가 풀어주실 겁니다. 풀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부연 설명 조금 드리면은 뒤에서 그런 질문을 드릴 텐데, 많은 분들이 나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모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격 변동에 의해서 그것들이 대담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도 힘들 뿐 아니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떤 기능들을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전략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보다 이제 설명을 더 잘하시네요. 제가 좀 관심이 많은 프로젝트여서 왜냐면 제가 이거를 이제 제가 방송이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좀 기발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가장 이 가상자산 중에서 안전하면서도 가장 효율성이 높은 이 자산을 굉장히 정말 가장 잘 모아나갈 수 있는 전략이라는 생각에서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지라는 생각을 진짜로 제가 했었습니다. 이거 아이디어는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적립식 투자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사실 다 한 번씩 다 해봤대요. 나도 그거 해보고 싶었는데.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뭐 프로덕트를 만들고 사업화까지 시키는 거는 이게 사실 돈이 막 잘 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들 고민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적립식 충이기도 한데요. 네. 이게 너무 좋고 이 방법을 하니까 사람들이 수익도 거두고 워낙 여기 손해를 많이 보는 시장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좋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와,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 어떤 투자의 습관도 반영이 됐고 개인의 취향도 반영이 되고 거기다 추진력까지 다 합쳐지면서 뭔가 또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먼저 좀 나눠보고 그 다음에 이제 DCA 투자법을 아주 상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가상자산 이제 투자와 관련해서 지금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있을 4차 반감기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될 텐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매번마다 그랬습니다만 반감기가 오면은 과거처럼 상승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막 설왕설래가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세 차례 반감기와 뭐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비슷한 수준의 상승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제 여러 자산과의 상관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떨 때는 뭐 금리와도 같이 갔다가 어떨 때는 금하고도 같이 연동돼서 갔다가 그쵸. 또 어떨 때는 금과 같이 가는 것 같다가 주식이 올라오면 같이 올라갔다가 근데 이걸 이제 되게 시기를 넓혀서 보면 어떤 자산과도 상관성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쵸. 네. 근데 이제 가장 그래도 상관성이 높은 게 이제 반감기라고 하는 하나의 비트코인에 내생적으로 있는 어떤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이 시기와는 꽤 연관성이 높았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의 시기와 비트코인 가격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좀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기억해보면 2016년도가 두 번째 반감기였었는데요. 두 번째. 네. 그때까지는 뭐 사람 전혀 인식을 못했던 것 같고요. 네. 2020년도에도 일부 사람들은 반감기 시기와 그래도 연관 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근데 이게 패턴이 이제 비슷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번 네 번째는 하나의 패턴을 인식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어떻게 좀 오를 것 같으신가요? 그래서 기대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과거보다는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에 대한 영향력이 적어요. 그건 그렇죠. 네, 네, 신규 공급은 신규 공급량이 작으니까 이제 공급도 꽤 많이 되어 있고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보다는 이 반감기란 특징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비트코인 치면 지금 이제 연관 검색어에 가장 높은 게 반감기거든요. 반감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과거보다는 당연히 시가총이 더 커졌기 때문에 상승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실제로 보면은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2012년도가 첫 번째 반감기였는데 그때 반감기 되는 날부터 1년 뒤가 9,400% 성장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16년도 7월이 두 번째 반감기였는데 네. 그때가 $650였어요. 네네. 1년 반 뒤에 2017년도 12월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그때가 $20,000까지 갔는데 와. 2,900% 성장했어요. 2,900. 네. 그리고 세 번째 반감기가 2020년 5월 가장 최근이잖아요. 그쵸. 그때가 $8,800였는데 똑같이 1년 반 뒤인 2021년도 11월 달에 $69,000 갔으니까 최고점. 네. 거의 680% 7배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가총이 점점 더 성장폭이 좀 줄어들고 그쵸. 있고요. 시가총이 커지니까 당연히 상승폭이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이제 반감기라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심리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몇 배 정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한번 그 부분만 따로 한번 돼서 제 생각을 한번 얘기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거는 뒤에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좀 모델링 자료들도 좀 보면서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감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상승률 자체는 이제 줄어들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하는 분위기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미 세 차례 반감기에서 급격하게 커브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규 공급에 대한 부분들도 어쨌든 반감기의 그 영향이라면 좀 줄어들게 될 텐데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기대를 하는 게 자, 공급은 이제 그렇게 되지만 이제 수요의 측면에서 그렇죠. 굉장히 이제 큰 게 오고 있다라고 지금 하는 건데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내년 1월 10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뭐 시점 그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ETF 시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뭐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해 주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보면 거의 기정사실화 하듯이 많이 여론들이 1월에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지금 뭐 거의 블룸버그는 90% 지금 얘기를 해버리니까 많은 분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다 선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선반영이 되어 있다. 네, 모두가 아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호재가 아니죠. 네네. 그래서 그게 꽤 지금 가격이 반영돼 있고 뭐 1월 달에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단기적으로 예상을 다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금융자산의 어떤 이런 가격이 변동한 자산 이벤트 같은 경우는 그 논리적인 어떤 스케줄만으로 이게 일정이 정해지는 것도 같지는 그렇죠. 그럴 수 없죠. 않고 맞아요. 특히 크립토는 좀 더 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슷한 케이스도 많았고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1월 달에 안 되는 보수적인 생각도 한쪽 편에 많이 가지면서
이제 전략을 좀 많이 세우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교수님 말씀 듣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모두가 예측하는 대로 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또 만만하게 우리가 돈을 벌게 해주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전략들을 세우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기적으로 그래서 ETF가 영향을 미치는 거. 그래서 ETF가 이번에 확실한 이제 그 저거는 1월 달이라는 시기보다도 ETF는 무조건 된다. 단지 시간 문제이다. 그렇죠. 시간 문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2024년 또는 2025년 좀 미뤄져 봤자 더 많이 미루기 힘든 이제 많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또 ETF 나와야 되는 근거도 많이 생겼고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그러면은 뭐 2024년이든 2025년이든 그때 ETF가 됐을 때 산업적으로 미친 영향이나 이런 파급력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ETF가 승인됐을 때 저도 이제 2024년 연내에는 될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됐을 때 이제 단기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이제 모시는 게스트 분들마다 의견은 좀 다 다르세요. 네. 또 어떤 분들은 단기적으로 크게 올라가고 오히려 그때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관점을 주셨던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뭐 두 가지가 다 일리가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도 훨씬 더 중요한 건 장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어떤 자본들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자본의 크기에 대해서는 뭐 약간 예측한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리포트들이 좀 나온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최근에 갤럭시 디지털도 그렇고 네, 뭐 그렇죠. 많이 내놨죠. 네, 네. 훨씬 더 잘 분석을 해서 내놨을 거니까 네네. 자본의 크기를 제가 예측을 하는 것들은 지금 뭐 제가 예측한 거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왜 그런 건 있어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클 스테일러. 네. 그러니까 2021년에 비트코인을 회사 자금으로 이제 확보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계속 물려 있었단 말이죠. 마이너스 구간에.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거의 미실현 이제 이 1조 원이 넘을 정도로 성과가 딱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한 뭐 2년 훨씬 넘어서 3년까지 되니까 이 성과가 나왔거든요. 기업이 이 자산을 확보했을 때 얼만큼의 재무적인 이익을 얻는지에 대해서 가장 파괴력 있게 보여주는 케이스가 이번에 등장을 한 거라고 보여져요. 맞습니다. 네. 그게 기업들에 있어서 기업들은 이익을 추구를 하기 위해서 있으니까 그 수요를 굉장히 많이 부추길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 생각이 있더라도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기업을 하시는데 뭐 대표라고 치고요. 뭐 이사회도 다 설득했다 치고요. 비트코인을 확보하려고 마음을 가지더라도 방법상 쉽지 않지 않아요. 그렇죠. 방법상 쉽지 않죠. 네. 이제 우리가 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야 될 텐데 법인 계정을 거래소에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만들어주지도 않고요. 그쵸.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결국은 뭐 ETF는 이제 그걸 증권시장에서 살 수 있다라는 얘기죠. 비트코인에 해당되는 가치를. 그러니까 그 수요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요. 근데 그로 인해서 이제 밑에 이제 파생된 비즈니스들, 뭐 허스터디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기대하고 자본도 많이 유입되고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이 뭐 ETF도 그렇지만 아까 전에 기업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은 뭐 미국의 FASB에서 이번에 어떤 자산의 어떤 부분들도 공정가치 적용할 수 있게 바꿔준 것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그런 기관들과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만들어준 개념들이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자산을 어떤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어떤 시뮬레이션으로 과거에 넣더라도 비트코인은 자산이 들어가면 숫자적으로는 월등히 개선이 되거든요. 그렇죠. 월등히 개선되죠. 네. 맞아요. 그럼 안 넣을 이유가 되게 적은 거죠. 근데 기존에는 이걸 이제 현물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번거로움 보관부터 있고. 해서 뭐 구입하는 뭐 아까 제가 계정을 얘기하긴 했지만 구입하고 나서도 이제 보관 이런 것도 어려움이 있을 그렇죠. 거니까 맞아요. 그랬는데 그 부분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이번 상승장에서의 많이 바뀌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되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반감기 사이클보다는 이제는 전혀 다른 사이클들이 이제 더 중요하게 되는 순간들이 좀 올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본 자료에서는 이 기관들이 전통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1% 정도만 담을 수 있어도 네. 수익률 퍼포먼스가 3% 이상 올라간다라는
조사들이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 기관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안 넣을 이유가 없어지고 안 넣으면 오히려 도태가 되고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거 왜 안 넣는 거냐 이렇게 항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만 포모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기관들도 포모가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다급하게 우리도 빨리 가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반감기 얘기를 해봤는데 네. 자, 지금 이제 승인 이슈를 앞두고 있으니까 막 가격이 좀 꿈틀대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지금 투자자들이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현명하게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21년도예요. 21년도가 어떤 해입니까? 굉장히 불장이었죠. 불장이었죠. 우리가 표현하기에. 그렇죠. 보통 우리가 불장이라고 표현하는 그 불장의 기준은 전 고점을 넘어선 기준. 그렇죠. 전고점을 넘고 이제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뭐 과거를 한 번 더 상기를 해보면 2020년도 12월 달에 전고점이 19,000달러를 넘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불과 3개월 만에 거의 3배 정도까지 올라갔죠. 네. 19,000불이 거의 69,000불, 6만 불까지 3월달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2021년도에 그렇게 올라가면 진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유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투자를 이제 그때 막 살려고 그러고 아까 얘기했던 포모가 이제 오는 거죠. 지금 그쵸, 안 사면 안 된다. 맞아. 그래서 그때 많이 했던 제가 조언 중에 하나가 2021년도잖아요. 21년도에 들어오신 분은 이번 불장에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수익을 내려고 뭔가 하나 큰 거 하나 해보려고 계획을 세우는 순간 거의 다 망할 거다. 지금의 불장은 누가 쉽게 먹어야 되는 거냐면 2019년도와 20년도를 잘 준비하신 분들, 그쵸. 잘 준비가 뭡니까? 그 하락장과 어려운장에서 꾸준히 추적을 해주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익을 거두는 거죠. 네. 근데 지금도 다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했던 불장의 기준은 아직은 스타트는 안 했죠. 스타트 안 했죠. 이게 원화로 8천만 원 정도인가요? 8,100만 원 정도 갔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5천만 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장이 아직 진입은 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번 2024년도와 2025년도가 진짜 아까 얘기했던 반감기와 ETF 등의 이유로 불장이 왔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장에서 이제 수익을 거두자는 분은 2022년도, 2023년도 잘 준비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가 아직 남아 있다. 아직 네. 불장이 도착한 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제가 최근에 많이 했던 돈 중에 하나는 5천만 원 미만이었을 때 있잖아요. 올해 상반기하고 하반기 때. 네.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그냥 큰 적어 없이 다 매수를 맞아요. 하라고 많이 얘기 드렸어요. 네네. 부담 없이. 그냥 그냥 뭐 돈 생기면 그냥 계속해서 모아라. 네네네. 그래도 이제 1억 정도로 2배 정도 수익을 얻는 개수익 구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조금 그거보다는 아니지만 전고점 넘는 금액 전 있잖아요. 8천만 원 전까지는 네네. 그래도 매수를 좀 부담 없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네. 그 이유는 이따가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과거의 가격 패턴과 이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변동성의 네. 폭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불장을 끝나고도 이제 이전 고점 아래로는 크게 안 떨어지니까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제 매수를 해놓는 거는 시간이 이제 불장이 지나더라도 마이너스 수익 구간이 아니거든요. 그 플러스 수익 구간에 있으니까 그렇죠. 되게 오랫동안 본인이 보유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기긴 해요. 네네. 마이너스 수익 맞습니다. 더 힘들고.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8천만 원 넘어선 뒤에 이제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마이너스 수익률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그렇죠. 어마어마한 심리적 어려움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아까 예를 들었지만 거기도 훌륭한 친구들이 많겠죠. 그렇게 큰 금액을 투입하는데 그럼요. 굉장히 의사결정을 굉장히 서로 머리를 많이 맞대고 네, 했을 텐데. 거기도 글로벌 이제 기업이고. 15만 개 중에서 거의 한 8, 9만 개 정도는 다 2021년도 불장에 나왔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하고 올해까지가 계속 마이너스 계속 구간에 마이너스. 있어서 어마어마한 욕을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마이클 셀러 뭐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예. 고통을 안 겪으려면 이제 불장 그 전고점 전 단계에서는 좀 이렇게 투입을 좀 해도 괜찮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약간 이제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와, 근데 이 시점을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고점 뒤에는 또 다른 전략으로 해야 그렇죠. 되는 전략이 거죠. 바뀐다. 예. 그건 뒤에서 좀 말씀 주시죠. 전고점 전에는 이제 다음 불장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플랜으로 가면 되고 전고점 넘어서면 아까 얘기했듯이 3년 계획을 세워서 해라. 너무 오래 안에 다 먹으려다가
큰거 오히려 진짜 다친다. 큰일 난다.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들어왔다가 물린 거니까. 맞아,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꼭 같이 이제 귀담아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다음으로 준비한 질문까지 다 답변을 주셨어요. 제가 어느 시점까지 축적해 나가면 좋을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잔고장까지 축적을 해 나가는 것이 이제 가장 효율적이다. 이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모으는 게 좋다고 하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언제까지 모아가야 되는 질문이 마치 이제 그런 것과 비슷하거든요. 강남 부동산이 있는데 언제까지 내가 보유를 하고 계속 모아가야 되냐.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되게 괜찮은 비유인데요. 근데 강남 부동산의 가치를 진짜 아는 사람은 이걸 왜 팔아? 그렇죠. 계속 모아서 금융기법도 자금 확보하면 되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어떤 뭐 지식의 수준이나 이 보는 수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다를 때는 이게 약간 조금 짧은 기간에서의 플랜도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쵸. 수익을 경험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 자산에 대해서 보통 공부를 하잖아요. 네. 공부를 하다 보면 꽤 깊은 영역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거는 정말 그냥 계속 모아가는 게 가장 좋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강남 부동산인 거죠. 굳이 매도 시점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거고 중간에 뭐 생활비는 필요할 수 있으니 그래서 수익 날 때 생활비 마련해야 되니까 이제 하고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러면 진짜 정말로 이제 교수님은 이 세이빙의 관점에서 정말 세이빙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게 딱 맞는 말씀이네요. 왜냐하면 이제 또 관점 중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이클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실 이 사이클도 뭐 늘 정확하게 다 정확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느 정도 사이클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고점에서는 한번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제 진입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 관점은 그럼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진짜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인데 중요하죠. 이게 왜냐하면 투자에 대한 어떤 스타일이나 어떤 상황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이거를 장기적으로 못 모아 나가실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이제 경험만 그냥 이걸 하면 고점을 맞출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요. 일단 그거는 못 맞춥니다. 그거는 절대 못 맞추고. 제가 이번 보면 그 2017년도에 사람들이 고점을 못 맞춰서 다 물렸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2021년도에 올 때는 사람들이 그 고점을 찾아내려고 그렇죠. 많이 노력을 수많은 했는데. 이제 기법들로 자기 나름 했는데 결국 대부분 다 못 맞추고 또 그렇죠. 기본 다 1억 넘는다 그랬었는데 최고점은 빠졌잖아요. 뭐 그죠 못 넘었죠. 네, 다들 1억이 거의 뭐 지배적인 내러티브였는데 당시에. 그래서 또 다 물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맞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략 좋은데요. 그 시점에 대해서는 이제 좀 보조 지표들을 좀 활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조 지표들을. 그래서 그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을 때는 본인이 이게 좀 이렇게 바로 매도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사전부터 나는 이게 이제 절대적인 가격일 수도 있고요. 나는 예를 들어서 뭐 1억 5천이 무조건 팔겠다. 절대 가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절대적인 수익률일 수도 있어요. 난 2배, 난 3배, 4배 기준을 잡고 그때 대 무조건 매도를 하는 기계적으로. 그게 좋은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 이제 보조 지표들, 온체인 데이터라는 거를 좀 활용을 하면 보조 지표 좋아요. 그럼 특정 수치 됐을 때 바로 매도를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사전에 미리 스스로에게 계속 이렇게 주입을 해놓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게 그 보통은 매도를 하더라도 그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상실감에 시달리고 하는 거죠. 맞죠. 또. 그거 보셨을 것 같은데 내가 가격이 떨어져서 얻는 그 상실감보다는 내가 그쵸. 팔았는데 더 올랐을 때 얻는 상실감 더 크다. 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미리 어떤 지점을 계속 이렇게 스스로한테 마인드 컨트롤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